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드라마에서나 봤던 신기한 일이 본인에게도 일어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을 훌쩍 넘긴 50대 아줌마예요. 저에게 최근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주제에도 맞지 않게 유난한 시댁으로 시집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 내내 고생을 좀 하기는 했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신기했던 게 저희 시댁은 철저히 목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 집안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셨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그 시대에 남자가 그렇게까지 기를 못 펴고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 친정만 해도 아버지께서 평생 혼자 밥도 못 차려 드셔서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외출하셨다가도 아버지 식사 때만 되면 들어오셔야 할 정도예요. 반면 저희 시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이 바쁘셔서 일절 집안일에는 도통 신경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웬만한 살림은 다 하셨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교복이나 운동화도 다 시아버지가 빨아주셨대요. 식사 준비는 물론 도시락도 다 시아버지가 싸주셨고요. 처음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시아버지께서 보통 아버지들보다 자상하신 정도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실제로 뵈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진심 저희 시댁은 철저하게 자기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 일만 하셨고 아내 일은 다 시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는 당신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수출입 사업을 일찍이 물려받아 운영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똑똑하고 셈이 빨라 다른 아들들을 다 제치고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물려받으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업을 물려받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회사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못마땅해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금세 실적을 내며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다 납작하게 해주셨대요. 사실 저야 결혼 전까지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만 하던 사람이라 시어머니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상도 못했었는데요. 막상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포항까지 직접 내려가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사시는 집만 해도 꼭 대궐 같았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드리러 간다고 남편이 미리 말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한밤중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심지어 제가 온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여자가 워낙 일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도 원래 잘 못 보는데 오늘은 우리 막내 며느리들 친구 온다고 꼭 들어온다고 했어. 늦게라도 꼭 들어올 테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루 놀다 자고 가요. 안 그래도 남편 말이 포항이 서울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당일치기로 내려가서는 어머니를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해서 하루 자는 걸 예상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안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시아버지께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집안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남편은 시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지원을 많이 받고 곱게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사람이 참 동글동글해요. 그런데 남편의 다른 형제분들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둘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당시 두 분 다 결혼해서 동서도 위로 두 분이나 계셨어요. 남편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형제들은 둘 다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며 시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독립해 나가서 학교도 외국에서 나오고 직장도 먼 데다가 막내여서 그런지 가족들과 있을 때는 애교도 많고 말도 많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남편만 조잘조잘 떠들지 다른 형제들은 말이 없었고요. 다른 아주버님들은 남편의 이야기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는 회사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엔 마치 드라마 속 재벌들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버님 두 분은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서 항상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카리스마가 굉장하셨습니다. 등장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는 초인종 소리가 나자마자 가족들은 일제히 일어나 정원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때 정원 안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뉴스에서나 본 듯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저도 모르게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갔죠. 남편은 긴장할 거 없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손에 땀이 흥건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벤츠를 타고 정원으로 멋지게 등장해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의 수행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우아한 차림의 시어머니는 그 늦은 시간에도 뒤에 있던 다른 차에서 데린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뒤를 바짝 따른 아주버님들이 일에 관련해서 연신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여기가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꼭 회사 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들어와서 집까지 와서 또 일이야? 오늘 우리 막내 며느리 될 친구 온다고 했잖아. 같이 저녁은 못 먹어도 잠깐 앉아서 인사라도 해야지. 시어머님이 너무 바쁘셔서 인사할 타이밍도 못 잡고 있던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 맞다. 그게 오늘이었나? 반가워요. 나 종우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내가 이번 주말은 너무 바빠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 결혼 준비는 애들 아빠랑 상의해서 차차 준비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기다려서 만난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상의할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곧바로 뒤에 있던 직원들을 우르르 데리고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오래 기다렸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 일하는 여자들도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큰 사업체를 저 작은 몸으로 짊어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일이 많고 바빠서 1년에 2-3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런 저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다들 명절 일주일 전만 되면 감기라도 걸린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게 명절 증후군에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니 얼마나 좋냐고요. 물론 시어머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시댁에는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하는 행사도 없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복병은 있었습니다. 제 위로 있는 2명의 동서들이 웬만한 시어머니 못지않게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결혼 초기에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마다 포항에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기차표를 구하기도 매번 힘들어서 어떨 때는 남편과 각각 기차를 따로 타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있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 저와 남편은 명절만이라도 매번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그런 저를 썩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 때 남편과 포항에 내려갔는데 형님들은 일찍부터 오셔서 시아버지와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 제사가 없다고 해서 음식 준비도 많이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해 놓으신 게 많더군요.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이랑 반찬도 다 해놓으시고 정리하느라 바쁘시길래 죄송해서 뭐라도 거두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유, 이렇게 많은 걸 벌써 다 하셨어요? 종우 씨 말로는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던데 전이랑 반찬이랑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늦었어요. 다음번은 미리미리 예약해서 일찍 내려올게요. 저는 형님들 눈치가 보여 애써 웃으며 다음엔 더 일찍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방님이 자기 와이프 힘들까봐 일부러 기차표도 늦은 시간 예약하고 우리 하는 것도 없다고 하셨나 보네.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명절 음식 좋아하셔서 매번 남들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다 해. 그래 동서,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뭘 모르면 우리한테라도 연락해서 물어봤어야지. 사방님 말만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떡해. 아유 허리야. 이번엔 동서 하나 더 생겨서 좀 덜 힘들까 했는데 이건 뭐 오히려 입만 늘어서 더 힘들었네. 죄송해요. 제가 형님들께라도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어요.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연신 이야기하시는데 민망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보면 손님인 줄 알겠어? 명절 전날 아침에 떡하니 오고. 원래 명절이라는 게 장보고 재료 손질하는 게 더 일이라 음식하기 전에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다음 명절부터는 하루 전날에 내려와.
심지어 저도 일찍 준비해서 온다고 명절 시작하자마자 내려온 건데 다음 명절엔 회사에 하루 휴가 내서 아예 명절 시작하기 하루 전날 출발을 하라네요. 그래야 장도 보고 재료 손질도 한다고요. 남편이야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막내인 제가 형님들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눈치가 보이더라도 명절 전에 하루 휴가를 내서 일찍 포항에 내려갔어요. 형수님들이 괜히 엄마한테 점수 따려고 유난 떠는 건데 자기까지 뭐하러 동참을 해. 난 엄마 회사에서 일할 생각도 없고 물려받을 생각도 없어서 자기가 괜히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어. 남편 말은 아주버님 두 분 다 시어머님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경영권 싸움을 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셔서 형님들까지 나서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부모님께 잘하는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명절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명절이면 시어머니는 시댁에 안 계셔도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만 내내 시댁에 계셔요. 언제 시어머니께서 오실지 모르니 서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경계하면서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형님들이 음식을 다 해놓고 잠깐 맥주를 사러 가신 적이 있었죠. 그 사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명절은 명절인가 보네.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 보면. 암튼 우리 며느리들 대단하다니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매일 밖으로 쏘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쩜 이렇게 알아서들 척척 잘할까. 시어머니는 당신은 살면서 명절날 전 한 번 안 뒤집어 봤다고 하시며 주방에 잔뜩 만들어둔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당신이야 원래 돈 버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잖아.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한 번 잘못 얻어서 제사밥 한 번을 못 얻어 드시지. 나 참. 살아계실 때 며느리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시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시게 했으면 됐지. 죽어서 제사밥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또 이기지 못할 괜한 소리를 꺼냈네. 됐다 됐어. 오랜만에 명절날 모인 건데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고. 시부모님이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부부가 바뀐 것도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바쁜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시어머니는 당신 덕분에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아버지께서 항상 졌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다들 돈 걱정 안 하고 산 건 맞는다고요. 어머니 식사 안 하셨죠? 금방 전이랑 잡채 해뒀는데 바로 상 차려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니 시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뵐 때마다 새롭고 어색했습니다. 뵐 때마다 항상 긴장돼서 매번 어려웠어요. 기름 냄새 맡으니까 배가 고프긴 하네. 어디 우리 막내 며느리 솜씨 좀 볼까? 형님들이 다 하시고 저야 옆에서 거들기만 했죠. 잠시만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막내가 나이도 어리고 일만 해서 집안일은 통 못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손이 빠르고 야무진지 몰라. 당신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래? 나는 밖에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통 모르는데 막내는 일까지 하면서 음식도 할 줄 알고 대단하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연신 제 칭찬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맥주를 사서 들어오신 형님들께서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놀라서 후다닥 달려왔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상 차려두는 건데 잠깐 슈퍼 다녀오느라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오셨네요. 동서, 갈비찜도 있는데 얼른 드리지 않고 뭐 했어? 전이랑 잡채는 한 번 더 데우지. 사람 참 일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나네. 큰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한번 쏘아보시더니 혼자 호들갑을 떨며 제가 차려놓은 상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더니만 제대로 상도 안 차리고 뭐 했냐고 구박을 했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 음식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오자마자 맥주 한 잔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동서, 아직 한낮인데 맥주는 무슨 맥주야. 그냥 계속 간을 봤더니 입이 짜서 이따가 먹으려고 사온 거지. 다들 음식하느라 고생했는데 맥주 한 잔씩 하면 어때? 상 차린 김에 다 같이 모여서 먹자. 우리 아들들은 뭐하나? 동서, 뭐해? 얼른 가서 다들 오시라고 해야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굼떠? 형님들이 나타나서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시부모님도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애써 다독여 주셨는데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서로 잘났다고 떠드느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괜히 저에게 불똥이 튀었어요.
자꾸만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습니다. 형님들은 마치 무슨 잘 보이기 대회에 나오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동안은 서로 헐뜯기 바빴어요. 어머님, 이 소갈비 좀 드셔보세요. 이게 어떤 소갈비냐면요. 어머님도 현대기업의 오전무 아시죠? 오전무 아들 결혼할 때 저희가 좀 잘 챙겨줬더니 이번 명절에 고맙다고 이 비싼 소갈비를 보낸 거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거래처 관리를 잘한다니까요. 오전무면 나도 잘 알지. 예전에 구멍가게 할 때부터 열심히 하던 친구잖아. 내가 바빠서 요즘 통 못 만나서 그렇지. 거기야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야. 내가 말 안 해도 큰애 네가 알아서 잘 챙겨. 그럼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알아서 잘하고 있죠. 근데 거래처에서 이런 뇌물 막 받아도 돼? 안 그래도 형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도 너무 자주 하고 개인적인 행사에도 너무 자주 다닌다고 직원들이 말들이 많던데. 하긴 옛날이나 서로 주고받는 게 미덕이었지.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아유 근데 고기가 너무 질기다. 이거 국산도 아니고 호주산인가 봐요. 동서가 뭘 한다고 나서. 그리고 이거 내가 확인했는데 호주산 아니고 국산이거든. 그러니까요. 형님은 그 비싼 한우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괜히 나중에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자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대화를 들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어요. 어허, 그만 안 해? 너희 둘 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내가 너희 둘한테 마음 놓고 회사를 맡기겠어? 어이구, 한심해서 원.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치고 나서야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입을 딱 다물었어요. 열심히 서로 눈을 흘기고 있기는 했지만요. 당신이 몇 년째 애들 회사 데려다 놓고 연신 저울질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앞으로 회사 누구한테 맡길 건지 당신이 결정을 해줘. 당신이 회사 일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서 나도 다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결정해주면 되잖아. 이러다가 형제들끼리 의만 더 상하겠어.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내 마음에 딱 드는 놈이 있어야 결정을 하지. 이건 뭐 둘 다 고만고만하니 결정할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혀까지 끌끌 차시며 누구 하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어머니, 옛날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당연히 저한테 주셔야죠. 회사 경영에 형 동생이 어딨어. 회사에 보탬이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물려받는 거지. 또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금세 다시 불이 붙었어요. 이게 어디 형 앞에서 꼬박꼬박 대들어. 너처럼 감정적이고 너밖에 모르는 놈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한다 그러냐? 누가 누구더러 감성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제일 감성적인 건 형이거든?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놈들한테 회사를 어떻게 맡겨? 아휴, 나이도 점점 먹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내가 이러다가 칠순까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못 대게 생겼어. 언제나 꼿꼿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시던 시어머니도 자식들 앞에서는 어느 부모와 같았습니다. 본인은 30대 취임해서 잘만 회사를 이어왔는데 50이 다 된 자식들이 누구 하나 믿을 놈이 없다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께서 누구보다 회사를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당신이 잘못한 선택을 했다 회사가 피해라도 입을까 걱정하시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들이고 형님들이고 분위기가 살벌해서 저나 남편은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가 아무리 탐나고 욕심이 나도 저는 성격상 가족들끼리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몇 년 후 갑자기 저와 남편이 포항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살던 전셋집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이사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회사까지 잘리면 저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서울에 연고도 없었고 시부모님은 모두 포항에 계시니까요.
저는 막연하게 남편에게 시댁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고 했어요. 돈 좀 빌려서 이사라도 하고 나면 새로 직장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답니다. 전세금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단번에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할 거야. 저는 몰랐는데 사실 시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남편에게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께서 수출입 사업을 하시다 보니 해외에 나갈 일도 많고 외국 기업들을 상대할 일도 많아서 항상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은 서울에서 사는 게 좋기도 했고 이제와 포항으로 내려가서 형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 저희도 무작정 서울에서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항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포항에 내려가면 일자리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포항 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의 회사로 들어가 일했고 저는 아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내려와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온 저희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뻔하죠. 회사 지분 싸움은 이미 둘만으로도 충분한데 뜬금없이 나타난 막내 때문에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최대한 다른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도 자기 시어머니의 회사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간 거니 신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나름 시어머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급급한 와중 임원급인 아주버님들과 경쟁이 될 리 없었죠. 그렇게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며 평화롭게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항에 내려오고 몇 년 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던 분인데 암이 발병하고 3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우선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항상 회사 일로 바쁜 시어머니의 곁을 40년 넘게 지켜주셨던 시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서서 많이 애썼습니다.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당신은 남편 말고 다른 자식들하고는 절대 못 산다고요. 그때도 큰 아주머님과 큰형님은 말이 많았어요. 행여나 본인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을 큰아들에게 줘야 할지도 모르니 싫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사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큰형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게 그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회사 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연세가 많아지니 혹여나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까 공부까지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끝까지 지분이나 회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서 먼저 꺼내신 게 바로 80번째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재산 상속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집과 공장이 있는 땅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놀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시어머니께서 말을 꺼내자마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 시어머니 앞에서 티격태격 싸움을 했지만 결국 집과 공장은 큰 아주버님이 갖게 됐고 작은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야기 내내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답답한지 너희는 원하는 게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 재산을 받겠어요. 저희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만족해요. 어이구 저 답답이. 한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살궁리를 해야 하는데 어쩜 너희 부부는 둘이 그렇게 똑같니? 저와 남편은 돈도 좋고 재산도 좋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도 포항에 내려온 이후 집도 생겼고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으니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세 식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팔순 생신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 전까지는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식사도 자주 거르시고 운동이고 뭐고 다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장 신기했던 건 시어머니께서 한 달 내내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회사를 아들들과 임원들에게 맡기신 후에도 못 믿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무조건 직접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들에게 매일같이 호통을 치시며 잔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갑자기 회사에 출근도 안 하시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댁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귀찮으니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시어머니의 비서와 집안일을 하시는 여사님들을 통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는 집에도 못 오게 하시더니 변호사와 회사 임원진들은 몇 번씩이나 집에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노인네 회사 우리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는 게 분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지. 아휴, 내가 미쳐. 결국은 그러실 거면서 평생을 아들들 가지고 저울질. 내가 어머니 회사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몸바쳐 일했는데. 역시나 아주버님들은 아직도 회사 경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주버님들은 시어머니의 비서와 통화하고 난 뒤 회사를 생판 남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도로 흥분해서 얼굴을 부여잡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아주버님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는데 왜들 그래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슬슬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너야 막내라고 어머니가 오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자라서 모르는 거지. 우리는 달라. 꾸미고 뭐고 없이 무작정 어머니 회사만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읽어놓은 회사 남한테 준다고 하면 그게 참아지겠어? 형들이야말로 좋아서 어머니 옆에 있어놓고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어머니가 회사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네. 야,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너는 빠져.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따지러 밀고 들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임원들하고 속닥거리면서 다른 놈한테 회사 맡기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지. 다 늙어서까지 회사 지고 못 놓는 거 우리 어머니도 병이야 병. 이야기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저나 형님들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이미 너무 흥분해서 남편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 연락이 왔는데 새벽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꼭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는 거였는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몸도 많이 쇠약해 보이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되는 동안 자식들에게야 말도 안 하시고 회사 일만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연세 드시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실제로 제 눈으로 그 모습을 직접 보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잠시 뒤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다 병원에 도착하자 주치의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주치의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멀쩡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대표님께서 멀쩡하시지는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 건강검진 하셨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제는 일은 좀 내려놓으시고 쉬셔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 말 안 들으시고 무리하시다가 탈이 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 좋지 않았다는 말에 남편과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보여서 치료하면서 좀 쉬셔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증세가 빠르네요. 치매 증상도 있으신 것 같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년 생시 때쯤 맞춰서 건강검진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매년 사소한 문제도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어쩐지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랬으니 저도 당연히 별일 없으신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집 밖에도 안 나오시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셨나 봐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강한 분이시라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치료 받으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킨슨이라는 게 몸에 힘도 많이 빠져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전처럼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주치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세상에 저런 대단한 여자도 있구나, 너무 멋지다,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이 자신의 병든 모습에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 곁에 계셨다면 달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잘 알고 항상 걱정하시는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치료에 힘을 쓰셨을 겁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안 계신 이 현실이 더 슬프게 다가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식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께서 앞으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고 정신줄도 아예 놓아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형님, 딱 보면 몰라요. 지금도 어머니 봐요. 아까부터 누워서 꿈뻑꿈뻑 눈만 뜨고 계시잖아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전에 눈을 뜨고 일어나셨지만 저와 남편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멍하니 바라보시다 허공으로 눈을 돌리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런 정신 가지고도 곧 죽어도 일하시겠다고 매일 변호사에 임원들만 불러내신 거구만. 자식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둘째, 너 뭐해?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이래서 생신날 급하게 집이랑 공장 주신다고 한 거구나. 본인 아픈 거 알고 우리가 안 모시겠다고 할까봐. 아휴, 소름 돋는 양반. 어머머, 그랬네 그랬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 집 주시겠다는 말도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집을 팔아서 나눠준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자식들한테 모시라고 하려고 하신 거구나? 아무튼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니까. 젊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본인 수중 못 쓰게 되니까 자식들 부려먹으려고 하신 거지 뭐. 50년 가까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도 늙고 병드니 어쩔 수 없더군요. 언제나 시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 같았던 자식들도 어머니께서 하루하루 쇠약해지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 단번에 요양원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80 넘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사셨으면 건강하게 잘 사신 거야. 우리도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모시긴 어떻게 모셔? 당연히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그럼 여기 우리 어머니 성격 모르는 사람 있어? 그동안 우리 아버지니까 몇십 년 부부를 산 거지. 다른 사람은 누구도 우리 어머니 비유 못 맞춰. 저거 봐. 늙어서 정신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잖아. 항상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아주버님들이 이럴 때는 합이 척척 맞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어떻게 단번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말할 수가 있어? 형들 평생 어머니한테 회사 달라고 조르다가 결국은 어머니 집이랑 공장이랑 다 나눠 가졌잖아. 그 정도 받았으면 형들이 알아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형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아주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화가 나기는 했는지 웬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서방님,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깟 재산 좀 받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꼭 모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 많아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요. 그래요. 어머님이 회사 경영권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그깟 집이랑 공장 좀 받았다고 우리가 왜 시녀 노릇을 해요? 제가 언제 형수님들한테 시녀 노릇하라고 했어요. 자식이 셋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요양원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형제들 나이도 이제 다들 환갑이 다 됐으니 정신도 온전치 않고 연세도 드신 노모를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버젓이 어머님을 앞에 두고 상의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죠. 아무리 못 알아들으신다 해도 시어머니도 계신 자리에서 자식들끼리 언성 높이며 싸우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걸렸어요. 저는 먼저 나서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는 제 말도 안 좋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막내 동서가 낄 자리야? 요양원에 보내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좀 잠자코 있어. 작은 형님이 단번에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싫어. 나 요양원은 절대 안 가.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나 절대 요양원 보내지 마. 바로 좀 전까지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는 건 바로 알아들으셨는지 가기 싫다고 펑펑 울며 애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다시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 당당하고 멋지던 시어머니께서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해서요. 어머, 저 노인네 정신 오락가락하면서도 곧 죽어도 요양원 안 가겠다고 하는 거 봐. 아휴, 무서워. 그러니까요. 소름 돋게 왜 저래 진짜. 평생 돈 좀 있다고 며느리들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더니 저 꼴 보니까 쌤통이긴 하네요. 형님들은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만 보면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아부란 아부는 다 떨면서 알랑방귀를 끼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치료약에 취해 비몽사몽 하시니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속삭이는데 덜컥 화가 나더군요.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그만 좀 하세요. 형님들은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머, 깜짝이야. 동서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이제 살 만큼 사신 데다가 어차피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다 늙어서 괜히 자식들이랑 살며 그 눈치 받고 구박받느니 편하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바닥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변호사를 불러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별 요란을 다 떨더니 시어머니께서 끈떨어진 퇴물이 되고 나니 본색을 드러냈죠. 요양원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께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렇게 싫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형님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 줄은 모르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절대 이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동서, 너무 웃긴다. 시어머니 정신도 없으신데 갑자기 왜 착한 척이야? 그래놓고 본인이 어머니 모실 테니 어머님이 우리한테 준 재산 다시 다 토해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게. 집불도 없으면서 어머님이 우리한테 재산 다 넘길 때는 자존심 세우면서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 뺏으려는 거면 너무 어이없지. 삼형제 중에 힘들어도 우리 집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머님들이야 평생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시며 임원급으로 사셨지만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도 박봉으로 일하다가 그마저도 다 날리고 포항에 내려왔으니 시작 전부터가 달랐죠. 안 그래도 포항에 처음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사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항상 당신 회사에 들어와 일하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거절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공부하겠다고 몇 년씩 미국에 가 있기도 했잖아요.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서울에 다녔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결국은 실패했다는 자존심에 남편은 포항에 와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최근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도 남편은 형들처럼 싸우고 싶지 않아 뒷짐지고 있었죠. 됐어요. 그깟 재산 저희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형님들이나 다 가지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도 그날 제 행동에 놀랐대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하고 싶어도 당신한테 염치가 없어서 못했던 말이었는데 당신이 먼저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고맙긴 뭘. 그래도 포항 내려와서 우리도 어머님 아버님 도움 많이 받으면서 살았잖아. 이제라도 어머니께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뭐. 며칠 후 태어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서 시어머니 방도 새로 꾸며드렸어요. 지금이야 걷고 움직이시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앞으로 휠체어를 타게 되실 수도 있다고 해서 동선을 최대한 편하게 꾸몄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시어머니 얼굴은 훨씬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 바로 다음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너무 답답하다고 산책 가자고 하셔서 아침밥을 차리다 말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나왔어요. 슬슬 걸어 공원까지 다녀오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제 뒤로 벤츠 세단들이 줄지어서 저와 시어머니의 주변을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더 까무러질 뻔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셨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내가 우리 영감 죽고 앞으로 평생 외롭게 혼자 늙어 죽겠구나 했는데 네가 날 살렸어. 시어머니께서 너무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시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안아주셨어요.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잠시 후 저와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던 벤츠에서 익숙한 얼굴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바로 시어머니의 비서와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회사 지분의 50%를 막내 며느님에게 양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어원이 벙벙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허리도 펴시고 말도 또박또박 하시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으이그 답답하. 이 와중에 내 몸이 문제야?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하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제가 답답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일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어머니께서 최근 검진에서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건 맞다네요. 하지만 바로 치료를 시작하신 덕분에 증세가 많이 호전돼서 앞으로도 계속 치료만 받으면 될 거래요.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재산 상속 이야기를 꺼내신 게 사실은 아주버님 두 분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알게 되셨대요. 두 분이 술을 드시면서 어머니에게 회사 대표직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잘 구슬려 보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만 받으면 지금처럼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는 어머니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당신한테 잘한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재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서 많이 외로우셨대요. 그래서 주치의에게 부탁해 치매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과연 다 잊어버리고 잃게 된 어미에게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중 가장 자신을 위하는 자식에게 회사 지분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일에 대해 전혀 모르다 보니 지분이 뭔지 5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인데 내가 지분 정리도 안 하고 갑자기 죽어봐라. 저 못된 년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제일 현명하고 착한 네가 제일 많은 지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회사 지금처럼 지킬 수 있는 거지. 네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내 회사 잘 좀 지켜줘.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5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요즘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시어머니와 임원분들에게 회사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건 저보다 아주버님과 형님들이었어요.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버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쫓아가 자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냐, 그렇게 난리를 쳤고, 형님들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당장 시어머니에게 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님들이 와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가슴이 쫄리기는 했지만 애써 당당하게 있었어요. 이제 저는 예전에 순진했던 막내 동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의 최대 지분자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시어머니께서 제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난리를 칠 것 같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남은 지분 50%를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기 꼴사 나올 정도로 아부를 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동서, 우리가 벌써 가족으로 산 지도 20년이 넘은 거 알지? 어머니께서 동서 제일 이뻐하시니까 우리 얘기 좀 잘해줘. 어차피 우리가 다 나눠 가져도 동서보다 지분 약하잖아.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바랄게도 어차피 동서는 못 이기는데 너그럽게 어머님한테 좋게 이야기 좀 해줘. 참, 동서 회 좋아하지?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회 먹을까? 내가 살게.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호반장하고 재수없던 형님들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마냥 싫지만은 않아요. 당분간은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회사 일과 시어머니의 건강이에요. 파킨슨병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저는 매일 밤 시어머니와 고스톱을 칩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말이죠. 저에게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요즘 같으면 참 인생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께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적 같은 일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칠순이 조금 지난 할머니입니다. 저는 살아온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내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헌신해왔고 이제야 말년을 좀 즐겁게 보내나 싶었더니 글쎄 어쩌면 세상이 저를 또 그렇게 가만 안 두는지요. 벌써 10여 년이 지난 얘기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보내니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쯤 북새통이나 다를 바 없었던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부산은 서울처럼 사거리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가 훨씬 많은 것 다들 아시죠? 그것은 6.25 때 부산에 몰려든 수많은 인구가 많이들 정착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인구 밀도에 따라 그때그때 구획을 정비해 나가다 보니 도로를 가지런히 정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제가 자랐던 부산은 정말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이 북적북적이는 건 못지않게 그 시절 부산도 정말 북적북적했답니다. 전쟁 직후라 정말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던 동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심심치 않게 미군 군복을 입은 코쟁이 아저씨들도 자주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아저씨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미제 간식들을 얻어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셨는데 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라 점심시간이 되며 북새통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 조금 보태서 걸음마 할 때쯤부터 식당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성황을 이루었던 덕분에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었어도 저희 남매들은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도 다 순탄하고 무난했으면 좋으련만 성인이 되면서부터 제 삶은 하나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되었고 어릴 적 어깨너머로만 배웠던 식당 일을 장녀인 제가 온전히 봐야 했습니다. 졸지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것이지요. 그때가 막 대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인데 한창 동기들과 놀러 다닐 꽃 같은 시기에 학업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도와주시긴 했지만 사실상 온전히 제가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도 다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으니 장녀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봅니다. 장사라고는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서 배워온 솜씨와 어렸을 적부터 단골인 손님들의 도움으로 식당 일은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남동생들도 한 번씩 일을 도와주었고요.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생계에만 몰두해야 하는 제 상황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아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제 또래보다는 비교적 늦게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건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였는데 건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동생들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결혼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나이에 20대 후반이면 애기나 다를 바 없지만 그때는 정말 주변에서 다 노처녀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부모님과 남동생들은 제가 영원히 결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시작한 연애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고 또 정신 차려보니 식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노처녀가 드디어 시집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잔치가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 제 인생에서 떼놓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 세상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제 아들까지 태어나게 되었죠. 20대 내내 장사만 해서 별로 삶의 낭만 같은 게 없었는데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대로만 무난하게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면 더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착실한 남편을 닮은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어느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사인 남편을 닮아 공부도 곧잘 했었기에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늘상 품 안에서 돌보던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 곁을 떠나 서울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서울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을 직접 데려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안 데려다 줘도 된다 아닙니까? 내 혼자 갈 수 있어 얘. 준씨가 그러지 말해. 아버지가 네 대학 뒷바라지 하나 못 하겠나? 아들이랑 서울 구경 한번 할락하는 기니까 니네 시험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 옆에 차 타고 편하게 다녀온나. 그래 준씨가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니랑 떨어져 안 살았다 아이가. 엄마도 식당만 아이 몸 니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끼니 이번에는 아버지랑 둘이 오붓하게 다녀온나. 엄마는 니 나중에 서울외교 가면 아버지랑 둘이 시간 될 때 같이 함 찾아갈게. 알았어요 엄마. 아이 내는 미안해서 그러지. 서울까지 차로 가려면 7, 8시간은 걸린다는데 아버지 고생 싫어하지 안 그럽니까? 니 서울 가면 아버지가 니랑 또 언제 시간 보내겠노? 이참에 같이 함 서울 구경하고 오그라. 저와 남편은 기차 타고 혼자서 대학 입시를 보고 온다는 아들을 굳고 말려 남편과 둘이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무사히 도착해서 논술 시험도 잘 치렀는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탄 차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관광버스에 치여 8중 추돌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서도 지면 하나를 다 채울 만큼의 큰 사고였습니다. 차는 반파되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차 밖으로 튀어나간 아들만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과 온몸에 붕대투성이인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떠나가라 울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이후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장사도 내팽개치고 폐인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남은 아들 녀석을 생각하니 더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이것저것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입학을 유예하고 내내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병수발을 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원래는 하지 않던 주말 장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아들 병수발도 병수발이지만 그렇게라도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소중한 남편이 떠나고 아픈 아들만이 겨우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재활 과정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 실려왔을 때는 어쩌면 목숨만 붙어있고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은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천지신명께 아들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들은 의식을 되찾았는데 이번에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살아났나 싶은데 또다시 저와 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남편을 닮아 의지가 곧고 강단이 있어서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1, 2년이 지났을 즈음부터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선생님도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런 의사선생님의 말에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아들만이라도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재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에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는데 그제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병세와 회복이 되고 다시금 뒤늦은 대학 새내기 생활을 준비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준씨가 네 여 앉아보구래. 무슨 일인데 엄마? 준씨가 네 내랑 아예 서울 가서 살래? 엄마는 여 있으면 계속 너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는 못 있겠다. 어차피 네 몸도 안 좋은데 학교 다닐락 하면 엄마가 같이 있는 게 안 낫겠나? 엄마, 내한테는 반가운 소리긴 한데 엄마는 평생을 여 부산에서 살았다 아인겨. 서울은 눈 뜨면 코 베긴다는데 일평생 여서만 장사한 엄마가 서울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걱정은 말 그래. 엄마가 그래도 여서 수십 년 장사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아이가. 서울 네 학교 근처로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나 열어서 장사하면
네 장계 갈 때까지는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을 끼다. 서울 사는 네 외삼촌이 가게 자리랑 다 알아봤다 카이. 아이고 장계는 무슨 장계요. 내는 엄마 마음만 번하면 어쩌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그라입시다. 대신에 언제든 힘들면 다시 내려올깁니다. 내 때문에 엄마 서울서 고생하면 그건 또 싫다 아닙니까? 알았다. 엄마 걱정은 말고 얼른 서울 갈 준비하자. 저는 그렇게 평생을 터잡고 살아왔던 부산을 떠나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남편의 잔상을 지우고 아직 몸이 완전히 성치 않은 아들을 곁에서 돌보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을 하던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들 학교 근처로 가게를 얻었는데 제법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조그만 주택을 식당으로 개조한 곳을 헐값에 매입해서 수리하고 나니 제법 그럴싸했는데 그런 감성이 주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잘 맞아떨어졌나 봅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의 지원 아래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색시될 사람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남동생이 혼주석에 같이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인자는 누나 할 일 다 했다. 준식이도 장가 보내고 했으니까 인자는 누나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안 되겠나? 누나는 그래도 된다. 아이고, 내는 이제 이 생에서 할 일 다 했다. 즐기고 말고 할 게 어딨노? 준식이 저렇게 다 컸는데 이제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 그 소리가 죽기는 누가 죽는다 카노? 꼭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살그래. 인자는 재혼도 좀 하고 알았나? 일마가 남사스럽게 또 그 소리가. 인자 막 준식이 장가 보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해. 남동생은 늘 혼자 지내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 사별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싫다는데도 몇 번을 선자리를 마련하고 가게에 자기가 아는 형님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잔상이 지워지지도 않았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기에 남동생의 저런 말과 행동에 늘 펄쩍 뛰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제 삶의 여유를 좀 선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사히 장가 보내고 난 뒤에 쉬는 날에는 이런저런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말마다 좋은 풍경들을 보러 다니니 즐겁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이 풍경들을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호회 생활을 즐기고 있을 무렵 어느새 제 옆에 한 사람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난 아저씨였는데 저처럼 부인과 사별한 지 꽤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것이 서로의 공감대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동호회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만나다가 어느덧 저희 둘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잦아졌고 그렇게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연애란 걸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는 표현조차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늦은 나이에 찾아오니 복잡 미묘한 감정은 저를 무척 설레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저와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제 인생은 거의 즐기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꼭 10대 소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연락하고 틈만 나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놀러 다녔고 주말이면 산이며 강이며 끊임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간 전남편을 생각하면 죄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게는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 사람을 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언가 큰 죄를 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먼저 떠난 전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저와 똑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들 내외까지 저희 관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아들은 오히려 엄마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며 저희 연애를 두 팔 별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연애 기간이 흘렀을 때쯤 단풍이 피는 멋들어진 풍경이 펼쳐진 어느 산 정상에서 이 사람이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결혼할래요? 엄마야, 난삽시럽고로 이 나이 먹고 결혼은 무슨 결혼인겨. 그러고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어딨냐고요, 참말로. 나 진심이에요. 미자 씨, 우리 살아왔던 지난날 순탄치 않았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부부로서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보내요. 나 미자 씨랑 부부의 연을 맺고 싶어요. 그렇게 산 정상 위에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담백하게 받은 프로포즈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결혼을 다시 하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습니다마는 내 옆에도 이제 든든한 남편이 여생을 함께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동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동반자가 말년에 생긴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새 남편은 제가 프로포즈를 수락하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마치 미리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저에게 확인만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의 추진력이 좋았고 남사스럽지만 이 나이 먹고 신혼생활을 한다는 설레임에 물 흐르듯 그 사람의 리드에 이끌려갔습니다. 어느덧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화려하게 치러진 결혼식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엄마, 이제 새아버지랑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이소. 나는 엄마 행복한 거 보니까 더 바랄 게 없어, 얘. 고맙다, 우리 아들. 참말로 고마워. 너그 아버지도 괜찮다 하시겠지? 뭐요? 우리 아버지 성격 안다 아닙니까? 분명히 엄마 행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실니까, 얘. 고맙다.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의 격렬한 응원 속에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남편도 본격적으로 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일하시는 이모 둘이서만 일을 보다가 든든한 사내가 일을 도와주니 장사가 한결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제 오랜 단골 손님과도 금방 친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상인들 한 명 한 명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제가 순조롭게 사는 것을 작정하고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 자리를 거하게 마련했었는데 남편과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아제꼈습니다. 상식이 이 자식이 말년에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미인을 부인으로 얻나? 이 자식 냄새나는 호래비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재수씨가 은인입니다, 은인. 재수씨 이리 와서 한잔해요, 얼른. 그래요. 이 자식 재수씨 만나기 전에 얼마나 궁상맞게 살았는지 모르죠? 하나뿐인 딸내미도 제발 좀 씻고 다니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지 뭡니까? 그랬는데 이 자식이 어느새부터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만지고 하더니 얼마 안 지나서 결혼을 한다지 뭡니까? 나 참. 그만두래 임마. 그래, 내가 복 하나는 제대로 받았지. 우리 미자씨 같은 여자 어디 가서 만나겠냐? 자, 다들 오늘 와줘서 고맙다. 다들 건배! 건배! 재수씨 영원히 행복하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들까지 오고 가니 참 이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그때까지는요. 그렇게 북적했던 술자리가 점점 가라앉을 무렵 저는 슬금슬금 뒷정리를 하다가 재활용 쓰레기들을 버리러 잠시 집 밖에 나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와서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닫히지 않은 빼꼼히 열린 현관문 소리로 남편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뭘 임마. 뭐긴 새끼야. 언제 재수씨 가게 명의이전 할 거냐고. 너 임마 애초에 이 결혼 그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성식이 이 자식 또 뭔 일 꾸미는구나. 야, 조용히 해 새끼야. 마누라 도루할 때 됐어.
야, 이 새끼. 이거는 왜 있는지 아냐? 저 아줌마 가게 그 동네 이제 곧 다 재개발되잖아. 그거 지 명의로 바꾼 다음에 재개발 보상받고 홀라당 지가 다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저 아줌마 돈 다 빨아먹고 또 버릴 거래. 이 새끼네 집으로 걔 못 준다니까. 전처도 그렇게 이혼했지 아마? 이 자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판을 깔았는지 전처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화병 걸려서 죽었잖아. 아, 나 이 새끼 어쩐지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야, 잘 되면 한턱 쏴라.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에 든 물건을 놓칠 뻔했는데 그랬다간 제가 밖에서 다 듣고 있는 것을 들킬까봐 겨우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도망가서 분리수거 해놓는 한켠에서 손을 덜덜덜 떨며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상 천사 같고 젠틀하던 남편이 이렇게 세상 인간 말종인 인간이었다니.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거들고 좋아서 낄낄거리는 친구들까지. 정말 그들의 현관문을 닫고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온 척 들어와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표정이 굳어 있는데 눈치 없는 남편 친구들이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아이고, 야, 재수 씨 피곤하신가 보다.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떠들고 놀았죠? 야야, 우리 이제 다 가자. 재수 씨랑 성식이랑 또 뜨거운 밤 보내게 우리가 비켜줘야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남편 친구들은 그렇게 자리를 파했고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고 나니까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점점 수척해만 갔습니다. 여보, 요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아니, 그냥 별일 아니라 얘. 신경 쓰지 마이소. 그래, 그렇담 다행이고. 그나저나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그 명의 이전해주는 거. 사실 남편은 그전부터 계속 제 가게 건물 명의를 자신에게로 이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는데 끝까지 저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그쯤 되니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명의도 다 넘겨주고 다 뺏기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남은 생을 살다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에 선물 같은 연애 감정 심어준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입시다. 어차피 부부인데 누구 명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등기랑 이런 거 남동생한테 물어봐가 며칠 내로 해드릴게 예. 고마워 여보. 내가 사업 대박나면 그거 당신 다 가져. 저를 향한 잔인한 앞날이 뻔히 예견된 짓을 저는 그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조차도 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갖고 온 내 가게 건물이 그렇게 통째로 남편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도 싫고 사랑도 싫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예견된 저의 잔인한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명의를 넘겨받자마자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에 시장 분석 차원에서 동남아를 간다나요? 그러면서 자기 출장 가 있는 동안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니 며칠만 가게를 쉬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막을 미리 알고 있던 저는 동남아 출장은 핑계고 가게의 새로운 인테리어도 거짓말이고 제가 며칠간 인테리어를 빌미로 가게를 비우는 사이 가게 건물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나 벗겨먹고 어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이소.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를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남편이 자기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수작이 빤히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다 입에 떠먹여주는 저 같은 호구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 남편 말대로 가게를 비워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남편이 아마도 가게를 몰래 팔아먹었겠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짐을 한껏 챙겨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보, 미자씨, 나 이번 출장 갔다 오면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해서 당신 남은 인생 꽃가마만 태워줄게. 기대하라고. 그라이소, 네, 당신 믿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이소.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과 함께 남편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성식 씨 계시죠? 네? 네, 제가 박성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성식, 너를 사기죄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법정에서 하는 모든 증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형사, 얼른 체포해. 네? 아니 뭐야, 당신들 뭔데 나를 체포해? 이거 안다! 놓으라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형사와 체포되는 남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성식 씨, 이제 알겠는겨. 당신 속은 깁니다. 내 등쳐먹고 해외로 튈 생각했지. 택도 없는 소리라 얘. 이제는 깜빵에서 오랫동안 차박해 사이소. 아마 전부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수사받게 될 기라 얘. 형 다 살고 나오면 이미 세상 등질 때 다 됐겠네 얘. 이게 갑자기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나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명의도 넘겨주고 했던 것은 다 남편에게 복수하고 남편을 처벌하기 위해서 벌인 쏘였습니다. 세상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칠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넘어가 주겠어요. 제가 눈 뜨면 코 베어간다는 서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내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못된 짓을 한 놈들은 처벌을 받아야지요. 아직도 무슨 내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남편의 사기 계획을 엿들은 저는 그 길로 아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말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저와 아들을 평생 서포트해 주었던 소중한 가게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에 남편을 죽이겠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춘씨가 진정하그래. 지금은 증거도 없고 네가 지금 그렇게 흥분하면 될 일도 안 되기다. 그나저나 엄마 인생은 와 이리 고달프노. 아우 진짜 열받네 얘. 글말을 어찌 죽이삐까요. 나 진짜. 다 이 엄마가 부족한 탓인기라 누굴 탓하겠노. 그러지 마이소. 그게 왜 엄마 탓인겨. 그 자식이 쓰레기인기지. 아직 명의 뭐 이런 거 다 엄마한테 그대로 있지. 뭐 안 그래도 갑자기 전번에 가게 건물 등기를 자기 걸로 한 해만에 물어보길래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차차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갔다 않카나. 돌아보니 그게 그 얘기였던 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슬금슬금 제 재산이나 가게 건물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봤었습니다. 가게는 월세인지 자가인지 가게 건물은 누구 건지 그 동네 주소가 이게 맞는지 아들 교통사고 크게 난 뒤로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등등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수상쩍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지 다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새로운 사업차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게 건물 명의를 자기 것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는 등 수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런 내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정하고 제 가게 건물을 홀라당 꿀꺽하려고 밑작업을 시도하였던 거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전 재산 다 뺏길 뻔한 걸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춘씨가 인제 웃자면 좋노. 지금 와서 갑자기 내가 이혼하자 해도 명분도 없고 증거도 없다 아이가. 아들은 큰 고심을 하는 것 같더니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 얘기 잘 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역으로 쳐 뺍시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함정을 파서 그 자식을 나락으로 보내삐는 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빨아먹고 복수하는 기라 예. 자세히 말해보그래. 아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목된 속내를 알게 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맞춰주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정식으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등기 명의 이전 서류 등 필요한 자료는 가짜로 만들어서 일단 남편을 안심시키자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남동생이 있으니 그런 자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의 전처, 그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고 세상을 등졌다는 그 전처의 자료까지 다 구해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처에게 사기친 내용 또한 부동산 관련 사기라면 다른 사기죄보다 증거가 꽤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남동생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아들과 남동생과 함께 남편을 나락으로 보낼 결심을 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식당에 오랜 단골 손님 중에 흥신소로 운영하는 손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의뢰해 지금은 의절했다는 남편의 딸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자기 딸이 남편 딸은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해서 흥신소 사장님이 미국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자기 엄마 그렇게 만든 아버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의절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의 증언이라도 확보하면 일은 더 순조로워지겠다 싶어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은 남편의 딸은 드디어 정의를 실천할 때가 왔다면서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불쌍하게 세상을 등진 엄마를 위해서는 뭐든지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렸고 잘 몰라서 자신의 엄마에게 사기를 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엄마가 화병을 얻기까지의 명백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당시 기억나는 건 뭐든지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낸 어릴 적 주소의 부동산 등기를 떼어보니 확실히 명의 이전 상황이 수상쩍은 것이 많았습니다.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수법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남편 전처의 사망 직전 병원 입원 기록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사기죄의 시효가 10년이기에 지금 명확한 증거를 찾는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이것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연루된 사건에서의 증거를 명확히 잡으면 전처에게 벌였던 사기 행각도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 가게 건물 명의는 남편에게 넘기는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가짜로요. 남편이 제 가게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자마자 몰래 팔고 잠적하려는 미끼를 물게 하려면 실제로 남편에게 명의 이전을 하는 행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진짜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 같은 감쪽 같은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진짜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이 과정이 정말 영화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 같은 심각한 중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경찰들도 함정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인 저희가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 오히려 남편 쪽에서 역으로 사기를 쳤다며 반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하나씩 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된 서류를 제가 순순히 넘겨주자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짜 등기를 가지고 제 가게 건물을 매각할 다음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그 타이밍에 저는 흥신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 한 명을 더 섭외하여 남편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 가게를 사겠다고 남편을 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 가게를 못 팔아서 안달인데 시세보다 더 높게 그것도 바로 잔금을 치러서 사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남편은 출국하는 날 매각 대금을 받기로 하고서 그렇게 공항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바로 한국을 뜨려고 했겠지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 녹취록, 문자 기록, 등기 열람 기록 등 남편이 명백한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러한 일종의 함정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분명하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입증이 된 이후의 함정 수사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산전수전 다 겪은 흥신소 사장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범행 의도를 입증할 만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 아저씨는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저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모님, 정말 놀랐습니다. 경찰도 이 정도까지 하면 상 줘야 돼요. 사실 함정 수사의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의 남편분의 범행 의도까지 명확하게 입증해 놓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형사 선생님. 불쌍한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들은 싹 다 잡아쳐놔야 마땅하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이소. 적극 돕겠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보완 수사를 한 뒤에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남편이 끄는 동남아의 티켓과 공항으로 나서는 행동까지 명백한 범행 의도로 참작이 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붙잡혀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이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는 앞으로 오래 못 살 줄 알아. 두고 보자. 아이고,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대. 잘 가거라. 저는 구속된 남편을 상대로 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으며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살이는 물론 제게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돈까지 감옥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웠던 것이 밝혀졌는데 저와 남편의 전처 말고 비슷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피해를 입기 전에 남편이 붙잡혔지만 전처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재산과 정신적 피해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남편의 명확한 범행 의도를 증거로 모두 수집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 남편이 10년 후 출소해서 저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와 아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남편이 무거운 형벌을 받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무렵 그날도 마감 시간이 되어서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웬 젊은 사람이 휠체어에 탄 노인을 한 명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은 한쪽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부축하고 온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되죠? 저는 요양사인데 제 담당 환자 할아버지가 오늘 꼭 여기를 와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셔서요. 말도 잘 못하시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오늘은 꼭 여기를 와야겠다고 하셨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요양사가 그렇게 말하려는 찰나 그 초라한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10년 전에 감방에 갔던 남편이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니,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어쩐지 여기를 꼭 와야겠다고 하실 때부터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할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알아는 보시겠어요? 알다마다요. 참네. 당신이 여가 어디라고입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폐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손을 덜덜 떨며 앉아있던 남편은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입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우물우물 말하는데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남편은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과 입을 어떻게든 비비꼬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양사 선생님, 그만 돌아가 주이소. 이 사람 저희한테 참말로 몹쓸 듯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 뉘우치지 못하고 여 와서 이러는 거 보니끼니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봅니다. 네. 저기 어머님, 잠시 이쪽으로. 요양사 아저씨는 잠시 남편을 한쪽에 두고 저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남편이 안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동안 중풍으로 여러 번 쓰러지셨는데 이제 한계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보고 싶은 곳 다 보여드리려고 오늘 여기도 온 건데 무슨 사정이 있나 보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세요. 요양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옥중에서 화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면서 몇 날 며칠을 씩씩댔는데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도중 몇 번을 더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질병을 사유로 가석방을 여러 번 신청을 했다가 계속 기각되었는데 거의 형이 만기가 될 때쯤에야 어렵게 받아들여져 출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연고도 없어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해 생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말로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모양이네 얘. 어쩌다 말년에 이래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뉘우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퍼뜩 데리고 나가뿌소. 왜 그랬어? 왜? 폐인이 된 남편은 계속 왜 그랬냐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요양사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가게를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으로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출소해서 복수하면 어쩌나 했던 모든 염려도 사라지고 남편도 치러야 될 죗값을 모두 다 치르고 떠난 셈입니다. 이쯤 되면 문자 그대로 남편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린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아들과 저는 한시름을 놓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편하게 쉬셔야 할 나이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니도 고생 많았다 카이. 참말로 하늘에 계신 니 아버지가 도왔다 않카나. 10년 전에도 평생 읽어놓은 이 가게 송두리째 뺏길 뻔했다 아이가. 인자는 니도 내도 마음 푹 놓고 살지. 엄마, 인자는 가게도 접고 우리랑 같이 사입시다. 엄마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아이다, 엄마는 괜찮다. 네 할머니 할배 때부터 계속 하던 장사 아이가. 이 가게라도 없으면 매매 허전해서 우에 살겠노. 우리 손주 민준이 장계 갈 때까지는 내 가게 계속 갈란다. 아이고 참 엄마는 처음에는 내 대학 갈 때까지만 한다 하더만 그 다음에는 내 장계 간다 갈 때까지만 한다 하고 인자는 민준이 장계 갈 때까지 한다 하는겨. 아들은 제가 큰일을 겪은 후에 이제 그만 쉬고 말년을 편하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 볼멘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한 번씩 가게를 도와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계속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주는 것을 응원해주는 눈치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인생 말년에 사기 결혼과 다를 바 없는 큰일을 치렀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는지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냐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학창시절부터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공부만 하느라 평생을 혼자 사셨다고 해요. 이제는 학계에서도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 그런 교수님과 저를 아들이 이어주었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두 번째 남편과의 사건은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트라우마였는데 그러고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래,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오자 하는 생각에 만남에 응했고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교수님과 너무 잘 맞아서 그 뒤로는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직한 아들의 소개로 주선된 만남이었기에 신뢰가 간 것도 있었지요. 사실 정말 이제 다시는 연애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문자 그대로 할매가 다 되었고 처음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두 번째 결혼 또한 큰 사기를 당할 뻔했으니 이번 생에서 제게 배우자 운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저 손주 한 살 한 살 크는 거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좋은 인연을 또 만나게 되니 정말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 없는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어쩌다 보니 제가 살아온 지난한 인생사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처럼 기구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첫 남편을 그렇게 비명에 떠나보내고 아들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받았고 말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나 싶었더니 둘도 없는 인간 말종 쓰레기였으니까요. 현재까지 제가 정신 멀쩡하게 붙들고 사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그래도 꾸역꾸역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달픈 인생사 가운데에서도 꼭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